주한인도문화원과 동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교 특별 강연 시리즈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법진 스님께서 불교 문헌들이 한국과 외국에서 어떻게 제작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며 교류의 역사를 풀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불교와 불교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황순일 학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학장님께 참석하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 황순일입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는가요? 예, 예. 네, 잘 들려요. 이렇게 그 인도 대사관과 인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이 그 수단으로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인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도와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이 같이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한국에 수출한 수출품 중에 최고의 수출품이 불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교만큼 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한국인의 사유 패턴을 바꾼 어떤 종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동국대학교가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인도 대사관과 함께 이렇게 그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한국의 그 어떤 교류에 대한 어떤 이런 강좌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 인도가 아주 좀 더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 그 상호 간의 깊은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 동국대학교도 기여를 하고, 인도 대사관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인도 문화원도 여기에 기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과 인도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깊은 관계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동국대학교가 일조했으면 하고, 이렇게 이런 기회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강의하게 되시는 김경래 교수님은 저희 그 동국대학교의 신세대 교수님이십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한 2년 정도 계시다 오시고 해서 우리 그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외국 논문도 가장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엔 제가 좀 인기 좋았는데 전 머리가 이렇게 하얘진 뒤로 영 이래 뒷방으로 밀려나고 요즘은 우리 김경래 교수님이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교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욱더 흥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한국에 수출한 최고의 수출품은 불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종교에 상관없이 한국과 인도 간 교류의 역사이자 문화적 연결고리의 하나로 불교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강연 시리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황순일 학장님과 동국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아무래도 강사님께서 많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셨는데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보다 좀 어렵고 심오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교수님께서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질문하시고픈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강의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손들기를 하셔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떠한 질문도 좋으니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연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김경래 교수님, 아까 황순일 학장님이 말씀하셨죠. 최고의 인기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불교 철학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지만 김경래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인도 철학 전공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 수학하신 후에 영국 런던 대 신학 종교학과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주된 관심 분야는 남방 상좌부 불교 문헌과 아비담마이고 인도 및 한국 종교 문화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불이상을 수상하셨고요. 같은 해 불교 연구 신진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김경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교와 불교 철학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조교수 김경래입니다. 제가 어제 강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펴봤었는데 어제 강연 보다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보시겠지만 그림이 하나도 없고 또 물론 이제 주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제 강연 보고 이게 하루 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원래 준비한 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는 불교와 불교 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긴 했지만 거창하게 어떤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동양의 어떤 철학 개념을 불교에 뭐 투사한다거나 뭐 비교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또 과연 우리가 그냥 거칠게 떠올렸을 때 철학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이 주고 있는 모종의 어떤 그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도 불교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사유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불교 전통 내에서 있어 왔던 소위 말하는 어떤 붓다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재해석과 체계화 과정을 이제 전문 용어로 아비달마 혹은 아비담마 철학이라고 하는데, 아비담마 그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아비담마, 특히 이제 남방 전통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아비담마 전통 내에서 발전되어 왔던 어떤 한 가지의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함께 다루시면서 과연 불교 내에서 생겨났던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일종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고 또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제 연구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PPT를 만들어 놓고 매번 계속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수정하고 뭔가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하고 계속 이제 그 연구해 나가는 어떤 제 노트 같은 정도의 발표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물론 수업 시간에도 종종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논의들을 통해서 또 수정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정도 역시도 함께 공부해 나간다. 그리고 함께 뭔가 더 올바른 그리고 더 균형 잡힌 어떤 완성품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논의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본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어떤 초기 경전군이라고 하면 흔히 세 가지, 지금 보신 이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경전군을, 텍스트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혹은 부처님의 몇몇 제자들이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뭐 몇 가지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러한 것을 카테고리화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제 경장이라고 하고, 또 율장 같은 경우는 수행자들, 이 뭐 스님들이시죠.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매뉴얼, 혹은 뭐 규범집 같은 것들이 이제 율장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것은 바로 지금 보신 이제 논장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간략히 이 논장의 전설적인 기원 혹은 종교적인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부처님이 어느 날 뭐 이제 천상세계를 잠시 살펴보는 중에 자신의 어머님이 아직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해탈 혹은 열반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천신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자신의 전생의 어머니였던 그 천신을 위시한 여러 가지 천신들을 대상으로 일대 천상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적인 혹은 종교적인 기원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문헌 자체의 기원을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겠지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한 1, 2세기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던 7권의 논서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요 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혹은 북방 전통으로 아비달마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남방 전통이기 때문에 아비담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남방 전통에서는 최상승의 가르침, 즉 일상적인 세상의 어떤 세간의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여러 천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어떤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가르침 혹은 어떤 컨텍스트를 걷어낸 텍스트 그 자체, 날것의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 천상설법, 그건 최상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아비담마라고 이름 불려지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 전통은 좁은 의미로는 방금 말씀드린 논장에 포함된 이 7권의 논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7권의 논서만을 지칭하는 것이 이제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 7권의 논서들이 하고 있는 어떤 논의 패턴 혹은 논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들과 유사한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인 교리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모든 어떤 뭐 사유체계 혹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 아비담마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와 관련된 문헌들, 즉 불교 철학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불교 철학과 관련된 문헌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율 논 중에 논장에 포함된 7권의 논서, 그리고 논장에는 제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장이나 혹은 율장이나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논장의 논의 형태를 띠고 있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 역시도 아비달마 문헌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해설서들, 뭐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방문헌 같은 경우는 한역으로 많이 번역이 되지 않는 경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도론이라고 하는 한역 논서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비담마 문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이 4가지의 문헌군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를 해봄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비담마의 모든 논의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전제를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수용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의 무대로 삼아서 이 무대 위에서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벌이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아비담마의 논의들일 텐데,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일단 가장 크게 대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개념과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서 일단 우리가 펜으로서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물질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지수화풍이라든지 또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하부 개념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거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법, 이 개념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법,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담마의 일단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2번째 대전제는 일단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리고 물질 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이것을 신법, 전자를 신법, 후자를 색법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은 각각의 법들은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A라고 하는 법과 B라고 하는 법은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A라 불리고 B라 불리게 된다. 즉 각각의 법들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3가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모두 법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불립니다.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고통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전문 용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즉 거의 무상과 아비담마 문헌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로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 즉 여기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전제로 이제 아비담마 논서에서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살펴볼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로 구분이 되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논의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어떤 전제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방 아비담마 문헌의 맥락에서는 이 심과 의와 식은 동의어입니다. 물론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들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로서의 마음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때 일종의 어떤 인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의 마음을 지칭할 때 의, 그 마나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이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을 식 혹은 빈야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는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6가지 인식 기관이라고 하는 것,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듯 눈, 귀, 코, 혀, 몸, 뭐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 인식 기관과 이것의 이 인식 기관이 인식하는 인식 대상, 즉 이 6가지에 상응하는 인식 대상, 그리고 이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즉 기관과 대상과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집중 혹은 접촉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되었을 때에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는 순간 이제 마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대전제입니다.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 첫 번째로 수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숨 쉬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숨 쉬는 것과 만져보면 느껴지는 온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농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거나 할 때 야, 쟤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확인해 볼 때 이제 만져보면 따뜻하거나 숨 대보면 숨 쉰다거나 그리고 깨웠을 때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난밤에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 뭐 어떤 이런 대중 강연이 제가 처음인데요. 이런 대중 강연 같은 것을 하루 앞두고 이제 긴장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잠을 계속 설치고 있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어떤 예컨대 어떤 걱정 때문에 잠에서 깼다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라고 하는 것. 이런 잠든 상태는 분명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수명, 온기, 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하거나 이럴 때에 눈을 감고 잠깐 침대에 머리를 댄 순간 바로 잠이 들고 그리고 정말 눈을 감았다 딱 뜬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학창 시절에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내가 지난 밤 동안 수면과 온기 뭐 있었다 치자. 그럼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즉, 나의 인식기관 있었다 치고 인식 대상 있었다라고 하자. 근데 그렇다면 이 인식기관과 인식 대상이 어떤 모종의 접촉작용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이제 수행과도 직결이 되는데, 근데 그 거의 아라한급, 그러니까 수행자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뭐 가능하다는 상수멸정,
소위 말하는 어떤 모든 마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돼 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르게 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 인식기관, 인식대상, 집중. 이 중에 분명히 집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게 되며, 이 마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요상한 궤변 같은 것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푹 잘 경우 사망한다. 라든지, 또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수행의 최고 경지까지 이르게 될 경우 사망한다. 라는 일단 여러 가지 궤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거나 혹은 나의 사유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건대 그것이 이러한 전제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몇 가지 상황들이 이제 끊임없이 부처님 사후에 제기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기존에 있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화,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어떤 답변을 추출해내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 이제 거대한 아비담마 전통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것은 쉽게 단순화시켜 보면 무상고 무아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대전제 속에서 어떤 모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 있었던 불교 내부의 여러 집단들, 그것을 이제 부파라고 하는데요. 그 불교 부파들은 지금 보시듯이 다양한 어떤 그들만의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종자론이라든지, 삼세시류설이라든지, 개화론이라든지, 또 뭐 대승전통에서는 알라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들을 제시하는 중 제가 오늘 살펴볼 상좌부라고 하는 전통은 바방가라고 하는 개념,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초기 경전 혹은 경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용어를 추출하여 이제 점점 개념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상좌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철학을 전개했으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바방가라고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또 어디까지 만들어 갔으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상좌부라고 하는 전통은 스리랑카 지역, 현재의 스리랑카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놓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의 대변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라기보다는 빨리라고 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제작되어 있는 텍스트를 전승하는 자들, 전승하는 어떤 불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좌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논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 마음과 활동하는 마음이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활동하지 않는 마음을 바방가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나의 마음은 얼마든지 유지가 된다라는 답변을 내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솔루션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점차 이 바방가 개념을 계속 어떤 개정 증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상자부만의 고유한 아비담마 전통, 그들만의 고유한 철학적 체계가 완성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이미 지루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이제 수업할 때에도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간략히 말씀드릴 때, 이 수업의 끝에 보통 이제 수업할 때 불을 끄고 PPT만 켜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나면 이제 불을 켜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자거나 아니면 딴 거 하고 있거나 뭐 이러시죠. 심지어는 저도 강의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아비담마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비담마 전통이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에서도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논의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침잠하여 그들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찬사받아 마땅한 어떤 학문적인 행위 혹은 사유의 끝을 달리는 어떤 행위라고 본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어떤 모종의 뭐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만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로서의 불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전율 그 자체의 논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과연 그래 뭐 이런 거 하는 것 뭐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고 뭐 재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것의 끝에 과연 해탈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또한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비달마적인 뭐 아비달마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불교의 역사를 보자면 이런 아비달마의 어떤 특징이 극대화되었다가 다시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을 바탕으로 다시 좀 극소화되었다가 또 다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또 다시 극대화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또 스스로의 반성에 의해 또 다시 극소화되었다 이런 좀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방가라고 하는 개념, 일단 그 개념 이 이름 명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바바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이제 윤회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것 그렇게 어떤 뭐 있을 유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뭐 중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그리고 안가라고 하는 것은 뭐 브랜치 그러니까 어떤 요소 혹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의 원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윤회를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어떤 필수 요소,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것들로 이제 바방가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방가라고 하는 용례가 불교 문헌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되게 된 것은 네띠빠까라나라고 하는 논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논서는 아닙니다. 이제 경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비록 경장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텍스트 자체를 보자면 논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아비달마의 논의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아비달마 용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듯 12연기, 윤회를 구성하는 12가지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12가지의 요소들을 통칭하여 이들을 바방가들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시면 이러한 12개의 바방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은 윤회 안에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윤회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법에서 바방가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 가장 최초의 용례를 살펴보면 지금 상자부전 통해서 언급하고자 했던 그 바방가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있는 것의 윤회를 즉 중생의 윤회를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들 혹은 12연기를 설명할 때 이 12가지 요소들을 지칭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점점 상자부가 사용하고자 했던 상자부가 원하는 어떤 솔루션으로서 점점 더 다가서게 되니 그 두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용례가 발견되는 것이 밀린다 빵아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대왕이요. 잠에 든 자의 마음은 바방가로 가고 바방가로 간 마음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방가로 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밀린다 방아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그 이전의 용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이유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의 논리적인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바방가 개념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밀린다 빵아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강의에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능동적으로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활동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강의를 듣다 잠깐 졸음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젯밤에 혹은 오늘 밤에 이제 수면에 드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이러한 활동하는 마음의 단절 구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런 단절 구간에 생기게 되는 모종의 심적 터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방가를 이야기하고 밀린다 방아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활동하는 마음은 이러한 어떤 깊은 수면 상태와도 같은 바방가라고 하는 심적 터널이 형성되었을 때 이 터널 속을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활동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계속 이 활동하는 마음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마음으로 복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찌 보면 굉장히 거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후 전개될 바방가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상자부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고자 했던 그가 가고자 한 방향으로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이제 요 밀린다 빵아라고 하는 텍스트의 논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단계 제가 말씀드린 뭐 네티빠까라나라든지 밀린다 빵아 같은 것들은 그냥 그 텍스트의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이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 이러한 몇 가지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점점점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2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이 있는데 이러한 깊은 수면은 마치 마음이 바방가에 든 상태와 같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 이 2단계에 이르러 최초로 바방가라고 하는 용어가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의 맥락에서만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질과는 관련이 없는 마음과 관련된 그 어떤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입되는 모종의 심적 공간으로서 이 바방가가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해탈도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 보건데 마치 이러한 식으로 마치 잠들어 있을 때처럼 잔잔한 수면을 흐르듯 우리의 마음은 전혀 움직임 없이 잠잘 때 계속 이제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예컨대 오늘 아침을 예로 들어 보았을 때 시계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시계 소리에 의해 잠을 깨게 되지만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죠. 그 상태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잠든 상태와 그 알람 소리에 의해 이제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잠자고 있던 상태가 이제 전환되는 순간 그것을 전환이라 하고 그 이후부터 이 결정에 이르는 이것은 일종의 그냥 어떤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번부터 5번까지의 단계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 나의 잠을 방해하는 이 소리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둘러보고 아 그것이 시계였구나 라고 해서 이 시계를 들어 아 내가 어제 이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 시계를 맞춰놨었고 이 알람이 지금 울리니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까지 그 판단의 과정까지가 6번 이전까지 2번부터 5번까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계를 보고 이제 일어나서 뭔가 오늘 하루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시계를 끄고 다시 잘 것인가? 라고 하는 모종의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판단의 시간이 끝나서 예컨대 시계를 끄고 좀 더 자야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의 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제가 거친 비유를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컨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떠한 인식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접촉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과정들을 항상 거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방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언가 점프를 할 때,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에 밑바닥 어떤 그라운드를 형성해 주듯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스프링처럼 튀어서 다시 내려가게 될 때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깊은 잠에 들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시켜주는 모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인식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활동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 아비담마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위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인식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마음을 또 만들어 버리면 이건 사실은 반칙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후 단계에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는 빠타나라고 불리는 논서에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는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더 언급되게 됩니다.
소위 무관연이라고 불리는 아비담마 전문 용어가 또 개입하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방가와 그 외에 7가지의 단계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단계들 사이에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용어, 즉 무관연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타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24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법들에 의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바방가를 바탕으로 일어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 24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무관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관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안 따라 빠짜야라고 해서 없다. 어떠한 갭 간에도 어떠한 갭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인데, 이건 그림을 보면 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무관연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그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어떤 틈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 조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관연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바방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사실은 상자부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일반적인 용례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냥 말 그대로 일상 용어를 2단계에서부터는 무언가 또 다른 의미를 투사하면서 점차 어떤 깊은 수면 상태, 마음의 휴면 상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투사하게 되고, 그 이후 단순한 어떤 휴면 상태에서 벗어나 이후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가 되어주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이다 라는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마음들이 벌어질 때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단단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들 중에서 무관연이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이제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무관연을 조건으로 하는 활동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런 활동하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활동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식의 논의까지가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 발표의 반 정도였는데 중간에 어떤 그 혹시 질문 내지는 아니면 예, 뭐 그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게 채팅창 한번 채팅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죄송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군요. 예.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이게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 이전까지 나왔던 표현들은 과정에 든 마음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 표현법만 바꿉니다. 앞뒤를 바꾸지만 이것은 이전에는 마치 여러 가지 움직이는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친 표현들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나의 거칠게 사방팔방으로 도는 어떤 나의 활동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제목을 바탕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이제부터 4단계 이후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인식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자부 이론에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이후의 문제의식,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직 지금 현존하는 모든 문헌들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문헌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만을 이제 전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바방가에 그렇다면 과연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제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식기관과 인식 대상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방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방가 역시도 모종의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방가의 이전 4단계 이전의 내용들을 4단계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마땅한 인식 대상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4단계 이후부터는 바방가에도 모종의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이것에 다음과 같은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즉 바방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했던 나의 행위, 그리고 전생에 죽기 직전에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전생의 어떤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나에게 보이는 그 다음에 가게 될 장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방가라고 하는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의 인식 대상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바방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이 4단계 이후에서부터는 소위 우리가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게 되는 모종의 어떤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 또 서로 뭔가 만날 것 같지만 만나는 게 옳은 것인가, 만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하여튼 모종의 어떤 분리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전생과 현생을 연결해주는 활동심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방가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이 더 부여되니 하나는 죽음심, 그리고 그 다음은 재생 연결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예컨대 지금 보시는 요 선 있죠. 이 선은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전에 우리는 죽기 직전에 또 무언가의 인식 대상을 갖고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식을 하고 맨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했던 나의 마지막 마음의 활동은 이전에 살아생전에 했던 마음의 활동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기존에는 무언가 의지작용을 일으킨 이후에 다시 바방가로 떨어지기 위한 뭐 여분의 어떤 그 마음의 시간이 요구가 되었다면 내 삶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의 인식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한 의지작용을 일으킨 순간 바로 바방가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죽는 순간 바로 다음 생에 바방가로 연결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는 다음 생을 이전 생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무간년이라고 하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간년이기 때문에 무간년을 바탕으로 이 바방가와 그 외의 모든 마음들이 긴밀하게 끈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 곧바로 다음 생이 시작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상좌부 전통은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불교 동북아의 불교 전통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49제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9제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전생에 이 생의 죽음을 맞이한 어떤 중생이 다음 생에 이어지기까지 어떤 중간에 갭이 있고 그 갭 동안 이제 막 그 부처를 떠도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을 위한 이 어떤 중생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더 나은 곳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해준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뭐 더 나은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해준다라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사실 상자부 전통에서는 그러한 어떤 49제라고 하는 의식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무관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의 즉각 벌어지는 연속성 속에서 전생과 현생에는 전혀 조금의 어떤 틈도 없이 곧바로 내가 죽는 순간 바로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상자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수행하시던 이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신자분들이 스리랑카나 동남아 지역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49제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전통을 보시고 한국으로 다시 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불교를 엄청 비판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즉 초기 불교라 불리는 이러한 남방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돈 벌기 위해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곤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부파 불교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있다면 이런 비판 같은 것들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좌부라고 하는 극히 어떤 뭐 지역적이라면 지역적일 수 있는 어떠한 모종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 전통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9제 같은 것들은 북방 전통, 북방의 또 다른 불교 전통들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49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논서에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이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냥 곧바로 죽은
죽는 순간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뭐 모종의 49일과 같은 그런 갭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불교 전통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체적이고 또 어찌 보면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을 재단한다거나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타 전통을 어떤 뭐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단계 이후에 또 다른 문제의식은 과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인가? 이 종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불선한 것, 즉 해탈을 향하는 것과 해탈을 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해탈을 향하거나 향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흐르는 이후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작용 그 자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방가와 그 이후의 인식과정 이론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종류를 바탕으로 놓고 보자면 바방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1번부터 5번까지의 마음은 작용의 마음이 되고 그 이후 이 작용의 마음 중간에 무언가 내가 선택하게 되는 순간은 선한 마음 혹은 선하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결과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방가가 결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있었던 전생에 있었던 몇 가지의 인식 대상을 바탕으로 그 인식 대상에 의해 하나의 결과로서 지금 주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다반가는 끊임없이 결과십니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선불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계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잘한 일도 아니고 못한 일도 아닙니다. 그쵸? 들려서 깬 건데 그걸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 들려서 깬 이후에 이 시계를 놓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보종의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선한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종의 어떤 현생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인식 과정의 프로세스 속에서는 요 단계에서 우리의 업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더 간략히 설명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 결과심을 바탕으로 한 바방가를 바탕으로 어떤 인식 대상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몇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방가의 결과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인,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인식 과정이라면 성자, 예컨대 부처님의 경우는 이 6번의 단계가 작용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겉모습만 보기에는 똑같이 잠을 자다가 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시계를 끄거나 켜서 뭐 다시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이 예컨대 성자와 해탈자 혹은 부처님과 나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어떤 종류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되면서 이제는 성자와 일반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즉 성자의 경우는 앞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혹은 불선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업도 형성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이러한 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다반가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 생이 끝나면 성자는 더 이상 윤회를 거듭하지 않고 해탈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관념과 지속성에 대한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에는 막연히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전혀 끊기지 않는 마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 단위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보이는 소위 우리가 불교에서 찰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찰나로는 여타의 다른 전통들이 주장했던 찰나와 상자부 전통에서 주장하는 찰나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찰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이 마음과 물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이게 어찌 보면 그 이론다운 이론이 될 수 있겠지만 상자부 같은 경우는 마음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찰나의 어떤 그 찰나의 어떤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외부의 예컨대 지금 제가 이 펜을 보고 펜을 보는 순간 저는 이 펜의 한 찰나를 경험하게 되고 이 한 찰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17번의 찰나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서 펜의 한순간을 보는 순간 펜의 한 찰나를 경험하고 그 한 찰나를 바탕으로 나는 이상과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다단한 마음의 좀 더 빠른 찰나들을 저희 계속 이제 연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가? 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강중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펜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풀 찰나를 전부 다 경험을 한다면 누군가는 그저 그런 찰나, 누군가는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찰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너 그 사람 봤니? 라고 할 때, 봤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1번에 해당되는 어떤 동일한 경험의 찰나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 그 사람 봤니? 라고 했을 때, 누구? 아, 그 사람? 뭐 이 정도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그겁니다. 그 사람 봤니? 라고 했을 때, 누구? 뭐? 아무도 못 봤는데? 라고 하는 경우. 즉, 동일하게 내 앞에 지나갔던 혹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반경 속에 있었던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집중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인식 과정을 내적으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2단계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물질적인 인식기관 말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할 때 마음은 조금 더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상자부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이제 생략된 상태로 전환의 마음과 의지가 개입되는 순간 그리고 여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축약된 상태로 마음은 어, 무언가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논의들은 이제 이런 논의.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과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논의를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했던 어떤 모종의 그들만의 솔루션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작 가장 원했던 것은 그렇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또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마음을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종의 매뉴얼을 만들고자 했던 어떤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논서들을 보면 수행을 할 때, 어떤 명상에 들 때 어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의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의 흐름과는 크게 달라짐 없이 겉보기에는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 마음의 어떤 퀄리티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D에 해당하는 마음이 가면 마음에 이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종성이라고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인의 마음과는 조금 퀄리티가 다른 성자의 마음으로 뭔가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전환 과정을 거쳐 완전한 명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차에 시동을 걸듯 처음에는 이제 계속 시동을 거는 거죠. 계속 시동을 걸다 다시 꺼지고 시동을 걸다 꺼지고 걸다 꺼지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순간까지 명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단계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고물차에 시동을 걸듯 계속 시동을 건 이후 이것이 완전히 시동이 걸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동을 잠깐 끕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잠시 벗어나서 몇 가지 수행에 들기 전에 몇 가지 어떤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꽤 구체적으로 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수행을 하는 동안 뭐 마차가 나한테 지나가지 않기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보종이 결계를 치고 이러한 결계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 요소들도 나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강력한 어떤 방어막을 피게 되고 그러한 방어막을 완성한 이후 이제 다시 수행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멸진정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마음의 활동도 없는 단계
이르게 되는데 이 단계는 최대 7일까지 그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 7일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가 멸진정이라고 하는 걸 근처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여러 수행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본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온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진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수행 단계에 이르게 돼요.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치고 다시 일반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마지막 찰나. 이 마지막 찰나에 우리는 완전한 성자의 마음, 완전한 부처님의 마음을 단 한 찰나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4단계 이후에 다방가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전의 4단계 이전까지 혹은 4단계까지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활동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이다 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다면 4단계 이후부터는 이건 역시도 마음이다. 그러나 좀 더 특수한 마음. 그리고 이것은 비록 현생에서는 뭔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생에도 명확한 인식 대상과 접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인식 대상은 어디 있느냐? 전생에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수한 어떤 활동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방가를 재해석하고 있고 또한 바방가 내에도 여러 가지 내적 단계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 수행 및 연속성 등을 위한 핵심 용어로서 이제 바방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컨대 이 주석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또 이것들 읽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도가 거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아주 작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론들을 제가 수정했던 적도 있고 뭐 삭제하거나 추가했던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뭔가 바방가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그림 속에 무언가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럼 과연 이딴 건 해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겁니다. 불교 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아비담마 연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초기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장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단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전에는 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전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불교는 불교로서 그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라고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초기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가 그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어야만 지금의 나의 컨텍스트에 이제 지금 나의 맥락에 다시 심어서 이것을 현재의 나의 불교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종의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아비담마 연구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행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그 내부에 이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니 지금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행에서는 나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북돋아야 될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이어지게 되는 대승불교 사유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게 되었는지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전 작업 혹은 전제로서 아비담마 연구는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응용불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전 학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 학문과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어떤 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화라든지 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현대항공과 뭔가 접합을 시도한다면 다소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비단마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그들의 어떤 시스템과 그들의 체계와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오게 된 소위 말하는 어떤 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목록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시스템과 그들의 시스템을 비교한다면 조금 더 정밀한 어떤 비교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강의와는 매우 다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예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사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루하거나 혹은 불친절한 강의가 됐을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경래 교수님께서 인도 불교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철학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아비담마, 그 전통 중에서도 남방 상자부 전통이 확립한 대표적인 아비담마 개념인 바왕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조금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교수님께서 워낙에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은 이메일로 주셔도 좋겠고, 또 내일 모레 글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관련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황순일 학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시느라고 강의를 놓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참고로 지금 이제 강의 내용이 다 페이스북, 인도문화원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영상은 추후에 또 계속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주한 인도문화원 치셔서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강의 내용 다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